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발생과 이용, 그 가운데서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친구들도 한 번 이상 엑스레이 사진 찍어봤죠? 우리나라에서는 단체 생활을 할 때, 단체 생활을 하기 직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가슴 부위를 찍어가지고 전염병 감염 여부, 특히 이제 결핵 여부를 판단하곤 하죠. 기숙사 생활이나 군 입대를 할 때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결핵 감염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 생활할 때 이제 기숙사나 군대에서 이제 결핵균이 이게 쭉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핵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결핵을 앓는 결핵 환자가 많았고요. 지금은 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도 균을 보유하고 있는 보균견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단체 생활을 통해서 결핵균이 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기숙사 입소나 군대 입대할 때 그리고 입원할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죠. 군대의 경우 신체 검사 받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X선 촬영과 군 입대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다는 게 좀 흠이긴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라떼는 그랬습니다. 보통 신체 검사 받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길면은 뭐 1년, 2년 있다가 군에 입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또 단체로 엑스레이를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비교적 오랫동안 장기 입원할 환자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요. 또 모든 병원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일했던 곳에서만 그랬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원에 입원하면은 또 입원 환자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 감마선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제 감마선은 방사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감마선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방출되는 방사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마선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있어요. 원자폭탄 기술이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듯이 인체에 위험한 감마선도 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X선도 많이 쪼이면 위험한 전자기파가 되고 또 친구들이 꼰대라고 비꼬는 중년 이상 아줌마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맞는 보톡스 있잖아요. 그건 또 독거미의 독에서 추출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연 속 물질은 인간에게 100% 해롭거나 100% 이로운 건 없습니다. 자연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유익하다, 유해하다 이렇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구분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은 앞에서 공부를 했죠. 파장별 전자기파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자기파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말합니다. 이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정의를 하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를 하는데요. 그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단위는 이제 볼트가 되겠고 이것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변할 때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결합하면요, 전기장 세기가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 세기가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BS가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T분의 LV 델타 T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B 곱하기 L 곱하기 V가 되겠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르면요, 회로를 지나는 자기장이 변할 때 회로에는 전류가 유도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발생하고 그 반대도 성립하죠. 그림과 같이 축전기 양 극판을 도선으로 이용하여 교류 전원 장치에 연결하면은요, 도선에는 자유전자가 진동하여 교류가 흐르게 됩니다. 앙페르 법칙에 따르면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하니까요, 도선 주위에는 진동하는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축전기 양극판에서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요, 극판 사이에 진동하는 전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동하는 전기장은 진동하는 자기장을 유도하고요, 진동하는 자기장은 또 진동하는 전기장을 유도하겠죠.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번갈아 유도하면서 전자기판은 진공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앙페르의 법칙 기억하고 있죠? 방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물리 1에서 공부했던 앙페르의 법칙을 복습해 볼게요. 그때 앙페르 법칙을 뭐라고 했냐면은,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자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전파의 발생은 교류 회로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류 전류로 전기장에 변화를 주면 자기장이 유도되고, 유도된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도하면서 전파를 발생하는 거죠. 여기 안테나를 사용하면 더욱 강한 전파를 발생하고요, 그리고 안테나는 그림에서처럼 축전기 양극판을 벌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선은 친구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다시피 진동수가 매우 큰 전자기파죠. 진동수가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보진 못했고요. 대신에 X선의 파장은 0.01에서 10나노미터 있고요. 여기서 나노미터의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X선의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또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까지로 X선의 파장으로 보고 있죠.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클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X선은 진동수가 매우 커서 교류 회로를 이용해서 발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동 지방에서는요, 전기 주파수가 60Hz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알고 있죠? 1초에 전류가 60번 진동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X선의 진동수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고속의 전자를 원자에 충돌해서 X선을 발생을 하는데요. 고속의 전자가 원자와 충돌 후 급정지하면은요, 자기장의 세기가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생기니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감마선이 무언가 한번 살펴볼게요. 감마선이 무언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귀에 선 그런 걸 아니겠죠. 물리 1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이제 발라드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1900년에 라듐에서 감마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감마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우라늄과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이때 감마선도 함께 방출이 됩니다. X선과 감마선은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감마선에 잘못 조이면 화상을 입거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에는 감마선을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만 이제 감마선을 쪼여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감마선을 이용하면 감마선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X선을 발생시키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마선은 X선보다 더 큰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크고요. 경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파장이 10의-11승 미터 이하고요. 진동수는 10의 19승 헤르츠 이상의 전자기파가 바로 감마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마선을 발생시킬 때는 주로 방사선 붕괴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해서 이제 감마선을 발생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X선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감마선을 만들려면은 점자를 매우 빠르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방사선 붕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된 상태 다른 원자핵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우리는 방사선 붕괴라고 하는데,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은 또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정된 원자핵으로 전환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방출되는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습니다. 그럼 알파선이 나오는 알파 붕괴, 베타선이 나오는 베타 붕괴, 그리고 감마 붕괴를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알파 붕괴는 원자핵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원자 번호가 2개 감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파 붕괴라고 해요. 이게 모든 원소에서 다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주로 원자 번호 83번 이상의 물질에서 이 알파 붕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8이 알파 붕괴를 일으키면은 원자 번호 2개씩 감소하는 이제 토륨 234로 이제 붕괴를 하는데, 이때 알파 입자가 방출이 되는 거죠. 이제 우라늄이 아니라 이제 우라늄 가운데서 질량수가 238번인 이제 우라늄 238이 붕괴하면은 이제 토륨이 되는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토륨이 되는데요. 이때 알파선이 방출되고 알파 입자는 또 헬륨 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나와서 그게 이제 헬륨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헬륨은 주로 우라늄 238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붕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디케이라고 하죠. 사전에는 디케이라는 말이 부패, 부식, 쇠퇴, 이제 또 퇴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물리에서는 디케이를 붕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펑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는 기능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수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 물리에서는 함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함수를 표현할 때 fx라고 쓰잖아요. 이때 fx의 f가 뭐냐면은 펑션의 이제 머리 글자입니다. 또 친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됐죠.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 가운데 fx라고 있죠. 그 fx가 이 fx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자는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타 붕괴 살펴보겠습니다. 베타 붕괴는 베타 붕괴 시에는 베타선이 또 나오는데요. 베타 입자가 방출되는 방사선 붕괴를 우리는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베타선을 베타 입자라고 하는 이유는 베타선의 정체가 전자나 또는 양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가 방출되는 음의 베타 붕괴와 양전자가 방출되는 양의 베타 붕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의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할 때 베타 입자인 전자와 전자 반중성 미자를 방출합니다. 혹시 중성자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중성자탄은 핵폭탄의 일종인데요. 중성자탄은 중성자를 방출해서 주위에 퍼뜨리는 이제
핵무기입니다. 근데 중성자는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곧바로 붕괴해서 양성자로 바뀌고 베타 입자를 방출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중성자가 인체에 매우 해롭죠. 그래서 이 중성자탄을 왜 개발을 했냐면요, 이제 방사성 물질로 이제 중성자가 나오는데, 중성자가 이제 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중성자인 상태로만 자연에 존재하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만 지나면 이제 방사성 물질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원자폭탄처럼 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주변을 완전히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탄은 중성자만을 이제 방출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과 같은 생물은 이제 중성자에 의해서 이제 해를 입죠. 쉽게 말해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건물이나 뭐 자동차, 뭐 탱크 이런 거는 이제 망가뜨리지 않고요. 그래서 중성자탄 터뜨리고 나서, 어떤 지역에 중성자탄을 터뜨리고 나서 10분쯤 지나면은 사람은 다 죽고 다른 물건들은 다 멀쩡하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은 다 이제 수소 같은 걸로 변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중성자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무기죠. 자, 이번엔 감마 붕괴를 살펴볼게요. 감마 붕괴는요, 에너지를 많이 가진 원자에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으로 감마선을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와는 달리 핵의 종류나 원자 번호, 질량수가 변하지 않고요,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에 이어서 방출되는 게 바로 감마 붕괴입니다. 원자핵이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한 다음에 새로 생긴 원자핵은 많은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불안정한 상태인 원자핵이 순식간에 바닥 상태, 즉 안정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 감마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27번인 코발트가 원자 번호 28번인 니켈로 변환할 때요, 베타 붕괴를 하면서 베타선과 중성 미자를 방출하고 니켈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불안정한 상태인 니켈 60은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의 니켈 60으로 바뀌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는 감마선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어둡고 차가운 실내에 난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도 난로가 있지만 여기서는 불빛이 환한 이제 실내겠죠. 근데 어둡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난로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면 얼마 뒤에는 실내가 따뜻해지겠죠. 난로에 더 많은 장작을 집어넣고 또 뜨겁게 달구면 실내는 더 따뜻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난로가 불그스름하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 불그스름한 난로를 더욱 뜨겁게 해서 과열시키면 난로는 하얗게 변하면서 녹아내리기 직전까지 갈 겁니다. 난로가 보이진 않지만 난로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난로에서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과열된 난로가 불그스름한 빛을 띠거나 하얀 빛을 내는 거는 이제 적외선을 내던 난로가 이제는 드디어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옛날 난로가 아닌 원자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석탄이나 장작을 넣고 난로를 피워보겠습니다. 즉, 난로가 뜨거워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를 뜨겁게 해서 원자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안정된 상태로 있기 위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궤도로 이동을 하겠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궤도로 이동하면서 전자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이 방출된 에너지는 빛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